조국 전 대표의 대단히 이례적으로 빠른 사면 복권이 있었던 거예요. 8월. 그죠? 네. 자,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지금 이 논의가 없었겠지. 그런데 최초의 그 논의를 강력하게 의제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영향력 있는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합당과 관련된 김어준 씨의 기획설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니까 청와대의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대부분 엠바고거나 뭐 정치적으로 오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을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최초에는 청와대에서 몰랐어. 강유정 대변인이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준비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기자가 물어봤어. 그래서 일본 뭐라 그랬냐면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습니다라고 그랬어. 그럼 뭐야? 청와대가 패싱당했네? 조국 대표한테 전날 얘기했다는데 조국 대표한테도 얘기했는데 청와대는 얘기 안 했어. 그럼 패싱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추가 질문했더니 강정 대변인이 저는 모르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응을 하나도 못한 거야 청와대가. 왜? 통보를 임박해서 받았거나 또는 정말 못 받았기 때문이죠. 또는 하긴 임박해서 받았거나 아니면 제대로 공유가 안 된 거야. 자, 그래서 한 2시간 있다가 정무수석이 이제 기자실로 내려와서 직전에 통보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무수석 정도에서만 받은 것 같아. 공유도 안 되고 소위 말하는 정책 회의를 하거든요. 홍보수석, 대변인, 뭐 정무수석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 입장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 만드는 과정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정무수석이 뭐라 그랬냐면 논의하고 협의한 바는 없으나 사전 통보는 받았고 그 대통령 평소 지론이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정리된 거야. 그날 하루 동안에.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우상호 수석의 얘기는 나중에 나온 거고 이것만 보면 당일날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야 청와대가. 그냥 패싱도 아니고 뭐 어물쩡하게 그냥 평소 지론 정도로 끝났어. 그리고 직전에 통보받았으니까 통보도 제대로 못 받고 뭐 그렇다고 대통령의 지론을 정청래 대표가 따랐다라고 보기도 어려워. 평소 지론인데 왜 그때 하필이면 정청래 대표가 했냐고. 지론대로 뭐 하겠습니다 하면 사전에 논의를 하고 좀 알리기라도 했어야지. 그러니까 지론과 정청래 그 대표의 결행을 연결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론은 늘 통합과 실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기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제가 안타깝게 이번 합당 제안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한 가정의 가구 집만 하더라도 명의자가 누구인지도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그 사람의 사인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어떤 가족 구성원이 살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 명의로 이 집을 같이 가질까라는 그 하나만의 의제도 가족 구성원들에게 모두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이러한데도 최고위원들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거기에 같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의논한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당원들은 함께 살아야 하는 뭐 부모님, 아이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은 이 가장이나 세대주나 그 명의자의 그 결정을 두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냥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정청래 대표 측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일견 어떤 그렇죠. 면에서 대통령이 평상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랑 최소한의 통보 또는 이게 당무 개입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협의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알리바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당일날 뭐 코스피 오천에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바로 직후에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 와중에 이제 김어준 씨가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네. 간단하게 이제 타임 테이블을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 모든 통합 논의가 가능한 배경에는 조국 전 대표, 지금 현 대표입니다만 조국 전 대표의 대단히 이례적으로 빠른 화면이 있었죠. 사면 복권이 있었던 거예요. 8월. 그죠? 네. 자,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지금 이 논의가 없었겠지. 그런데 최초에 그 논의를 강력하게 의제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김어준 씨예요. 예. 자, 김어준 씨가 8.15 특사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에 대한 사면 촉구를 의제화시키면서 그것을 실드를 쳐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사면 건의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한 후에 조국에 대한 미안함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이 걸린다고. 아픈 손가락이죠.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담은 건의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짐을 좀 덜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결정의 어려움과 무거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전직 대통령의 요청이라는 핑계거리를 하나 더 보태주고 싶은 겁니다. 만에 하나 어떤 이유로든 이번 사면에서 조국이 제외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직 대통령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거니까 여진상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는 사려 깊은 거죠. 네, 이렇게 가르마를 딱 타줍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대단히 압박을 느껴요. 당시에 제가 청와대를 취재해 보니까 사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기본적으로 정권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조국 장관 뭐 지금 네. 무역한 어떤 절대적인 시기도 얼마 안 됐었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계속 조국 장관 쪽에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꺼내달라는 그런 액션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로. 네.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상황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입장 표시를 하고 그거를 대한민국 최고 스피커가 이렇게 사려 깊게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 응해라고 사실상 협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청와대가 상당히 선택지를 몰려서 결국은 사면에 응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조국 대표를 사면했을 때부터 사실 정계 개편을 염두에 뒀었고 합당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아,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걸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면의 경위는 말씀하셨다시피 전적으로 조국혁신당 쪽의 청원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정계 개편을 꼭 해가지고 사면을 한 뒤에 어떻게 지방선거 스케줄이 어떻고 다음 총선 스케줄이 어떠니까 그 전에 언제쯤 합당하자 이런 플랜 저는 전혀 없었으리라고 봐요. 사전 계획 없이 사면이 이루어졌고 그 사면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정치권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후순위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 그렇죠. 이건 철저히 사면이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면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었고 이재명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실제로 지지율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게 착각하는 게 조국혁신당과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다수입니다.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당시 사면 당시에도.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건 그 사면이 됐으면 잠깐 그런 이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자중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김어준 씨가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김어준의 이른바 합당 기획설이 나오는 이유가 조국 장관에 대한 소위 말하면 당시에 무리한 사면 복권을 주도하고 정당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가설이 가능한 것이고 동시에 바로 주말에 나왔는데 바로 월요일 날 인터뷰를 합니다. 뉴스공장에서. 네. 인터뷰를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응하는 분도 저는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